자, 봅시다. 자, 다음 182페이지 서경별곡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고려가요 뭐 했죠? 청산별곡 했나? 사월이 같다. 안 했어? 제 맘에는 고려가요가 아니고요. 고려가요를 하나도 안 했나? 송민곡이래요. 네, 저 고려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려가요만 피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아마 안 했나봐요. 그럼 무조건 하겠네. 자, 요거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어디서 볼까? 잠깐. 자, 우리가 흔히 상부시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시대 문학의 대표적으로 이제 고대 가요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 다음에 저기 구지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요 상고시대에 쓰였던 한시들이 있죠. 자, 한시는요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엄청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쓴 한시는 조선시대 때 쓴 거죠. 조선 후기에. 그런데 고대에도 한시를 썼어요. 뭐 신라시대 최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최초의 한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기록된 한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는 그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수장구중문시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가장 오래된 한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고대 시대의 한시 그리고 신라 시대의 뭐 향가 까지가 상부시대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요 향가는요, 여러분들 제망매가 했다, 그쵸? 19채 향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 내용상으로 기, 서, 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결사의 첫 어절은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아는 거지만 자, 이 기서결의 구조라고 하는 건 형태로 나눈 거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제방매가는 그냥 처음부터 밑에까지 그냥 쭉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용상으로 나눠 봤더니 이렇게 네 줄, 두 줄의 구성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자,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구분은 구분인데 무엇으로 구분한 거냐면 내용상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19채 향가의 기서결 3단 구성은요 내용상으로 구분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중세문학이다라고 하면 그 시작을요 고려가요로 볼 겁니다. 물론 이 향가는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아주 극초기에도 쓰인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이제 신라시대 문학이라고 이제 퉁친다면 우리가 고려가요부터를 중세문학이라고 할 건데, 자, 이 기서결의 3단 구성은 내용상으로 구분되는 건데 우리 현대시에서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뚝뚝 떼져가지고 형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구분이 가장 최초로 나왔던 시기가 바로 언제나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형태적인 구분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전까지는요 내용적인 구분만 있는 겁니다. 형태적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고려가요 파트가 바로 서경별곡인데요. 이 고려가요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필기를 합시다. 자, 고려가요는 첫 번째 민중의 문학입니다. 어, 182페이지. 자, 민중의 문학이고요. 봐봐봐. 고려시대에요. 민중들이 쓰는 말이 문학이 됐답니다. 글자로 남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글자 쓸 줄 아는 사람들 없어요. 아직 한글 창제 전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한자는 이제 지배층만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민중의 문학이어서 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진 거야? 그러면 구전되어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야?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겠지. 그렇죠? 자, 이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인데 이 노래들 중에 몇몇 개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기록된 채로 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이런 고려가요들은 대부분 그 시대 때 완전 그냥 메가 히트곡이었단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야지 고려 역사가 몇 년인데 500년이야. 500년을 거슬러서 조선시대까지 도달하지.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중에게 불리고 불렸던 노래가 바로 고려가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되어서요. 그것이 몇몇 개의 일부는 궁중가요로 사용되었습니다. 단 오늘 본문인 서경별곡은 궁중가요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알아. 자, 일단 첫 번째 민중의 문학이었고요. 구전되어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 말은 고려시대 다 끝나고 조선 초기에 기록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초기에 기록이 될 때 이 일부는 궁중가요로 사용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궁중가요는 궁궐 안에서 쓰였다 이 말이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 고려가요의 운율은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음보의 율격은요, 우리가 흔히 보통 민요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요적. 노래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요 생각해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삼음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음보의 율격, 노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사용이 되냐면요, 후렴구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후렴구가 사용되는데 후렴구가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후렴구의 역할만 세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후렴구의 역할 첫 번째는요, 저기 뭐냐,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똑같은 위치에, 매 똑같은 위치에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매 똑같은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다음 마지막. 자, 똑같은 위치마다 딱딱딱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위의 연이랑 밑의 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연 구분이 시작되는 거야. 연의 구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연의 구분된 형체가 드러난다 라고 해서, 자, 분연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의 부분은 어떻게 나눠진 거야? 형태적으로도 나눠진 거죠. 그럼 내용적으로도 나눠져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나눠져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나눠지고 형태적으로도 나눠지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 형태적으로는 나눠지지 않고 내용적으로만 나눈 건 언제? 한가 때.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 보면 제목에 서경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경은요 한자 그대로 서쪽의 서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가요인데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고려의 수도 어디야? 서경. 뭐라고요? 네. 서경이니까 서쪽의 서울. 고려. 고려의 수도 어디입니까? 개경. 오, 개경. 오, 역시 초등학교 잘 봤어요.
자, 개경이죠, 개경.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경의 서쪽에 있는 서울, 그 말은 뭐냐면 서쪽에 있는 대도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말이 그냥 수도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냥 대도시 정도로도 쓸 수 있거든, 서울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서쪽에 있는 서울 하면 평양이에요, 평양. 자, 이 평양에 뭐가 흐르느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남한의 서울 있죠. 남한의 서울에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저 평양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대동강이 흐르죠. 대동강.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생긴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삼음보인데 이 삼음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닭곤대 아질과 닭곤대, 여해마른 아질과 여해마른, 계실한대 아질과 계실한대. 반복이야. 맞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운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아질가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음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음구는요, 이제 이 전체 구절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툭 제시돼가지고 뭔가 음보가 부족할 때 이제 탁 넣어가지고 이제 음보를 채워주는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연에 들어가고 어떤 연에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음구입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위두어랑성 다림들이 있다면죠. 얘는요,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후렴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두어랑성 다림들이는요, 그냥 이제 악기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실제 상보는 어떻게 끊기느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닭곤대 소성경 고해말은 여해말은 질산배에 버리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 작년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는 아니지만 요거 음보 끊기는 거 이제 좀 이상하게 끊어가지고 이제 저기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음보는 이렇게 끊깁니다. 3음보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첫 구절에 그냥 반복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여러분들 요거 고려가요부터는 현대어 풀이가 안 나오죠. 한시는 한문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가 항상 옆에 붙어 있죠. 근데 이제 고려가요부터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됐습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제 풀이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작년에 손민국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좀 볼 수 있어야겠죠.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러니까 서경이 서울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의역하면 이제 한 대도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이 서경이야, 평양이야. 그래서 이 평양이 되게 좋은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이지만은, 그 본문 저기 프린트 해준 거 있는데 왜 저 그걸 봐요? 뭐 말이야? 어? 이것도 지조 아니야? 그러면 요거 들려주세요. 지은이 있지? 자, 다시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경이 대도시이지만은, 자,
닦은데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닦은 곳, 잘 닦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요, 왜 길이 잘 닦여 있고 도시가 잘 나 있으면 잘 닦여 있다고 하잖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잘 닦여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평양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잘 닦여 있어요. 소성경은요, 그냥 서경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 작은 서울 또는 작은 서경 이건데 그냥 서경이랑 똑같은 말. 자, 닦은 곳, 잘 닦여 있는 곳, 요 소성경, 내가 살고 있는 평양이죠. 이 평양을 고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다는 무슨 뜻이야?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하지만은 이 말이겠죠. 자, 여해말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여희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별하다. 자, 그러면 여해말은이라고 하면 이별할 바에. 자, 이 질삼배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으로 하면 길쌈배야. 길쌈이 뭡니까? 길쌈. 바느질. 배는 이제 옷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별할 바에 길쌈배를 버리고 라는 말은 이 화자는 길쌈배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의 화자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 화자입니다. 자, 이별할 바에 길쌈배. 자, 그래서 여성 화자인과 동시에 이 길쌈배는 바로 뭐냐면요,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과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뭐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전쟁 나가기도 힘들고요, 할 수 있는 건 이제 옷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산업을 이어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유일한 생계 수단이거든. 근데 그거 뭐 하겠다고? 갖다 버리겠다고? 당신이랑 이별할 바에는. 자, 괴실한데 괴는 사랑하다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고 울면서 쫓아가겠다는 거죠. 또는 뭐 사랑함으로 사랑하신다면 뭐 다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면,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또는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뭐 하면서 울면서 쫓아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게요, 수성을요, 사랑함으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면은 봐봐, 사랑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사랑함으로는 주체가 누구야? 나야, 나, 화자. 사랑해 주신다면은 뭐야? 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자, 그러면 사랑함으로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냥 화자는 무조건 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쫓아가겠다 가 될 수 있고요. 자, 님께서 사랑하신다면이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날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안 따라가는데 날 사랑해 주신다면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확신할 수 없는, 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르죠. 자, 근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 다 갖다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나 뭐 하겠다고? 당신을 쫓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 이 두 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요. 화자는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냐면 님이 떠나가는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거든. 이 이별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안 받아들이고 있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화자는요.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전통적 여성상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유교적 여성상 또는 전통적 여성상.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에서는 대체로 여성들은 항상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님이 떠나가면 사람 뭐 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눈물 훔치면서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적인 어떤 여성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잖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작품이 그냥 우리 근현대사까지 넘어오더라도 잘 없어요. 이 현대문학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지. 이 근대문학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화자임에 분명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 싹 다 갖다 버리고 뭐 하겠다는 거야? 난 님 쫓아가겠다는 거야. 굉장히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그래서 뭐가 아니다. 전통적 또는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그냥 님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에 드러나는 이 화자가 좀 걸크러쉬 같은 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교과서에는요 이 성경불복이 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안 실려 있는 교과서 출판사가 없을 정도야. 왜냐면 지금 시대의 어떤 이 이미지랑 좀 맞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런 내가 고려가요를 배울 때만 하더라도 난 성경불복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난 성인 돼서 알았거든 이 작품을. 그때는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이 항상 나왔어요 교과서에. 가실이 있고 가시렵니까 나를 두고 가시렵니까 뭐야 나는 여기 있고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기다리고 체념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여성상이 좀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 시대랑 좀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여성상이야. 근데 그럼 생각해봐봐. 고려가요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돼서 궁중가요로 쓰였다며. 이 노래 혹시 조선시대 궁중가요로 쓰일 수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때 무슨 얘기했겠어? 그때는 유교 사회잖아. 어디 여자가 뭐 이런 얘기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궁중가요로 쓰였던 흔적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기 어렵죠. 자, 다음.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해서 1년부터 4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 줄 한 줄이 다 1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1년이야. 이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연이 계속 나아갈 거지만 여기까지를 뚝 잘라서 1부터 4까지를 그냥 대충 한 1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인데 요 딱 끝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시상이 다른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 2절 정도로 보면 돼요. 2절. 자,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떨어진들. 자, 깊은 듯 그치리까라고 하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난이라고 하는 건 아무 뜻 없는 연구죠. 자,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니까 지금 서리적 표현 쓰여 있다. 그렇죠? 그러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끊어진다는 거야? 안 끊어진다는 거야? 안 끊어진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봐. 끈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구슬에 꿰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끈에 꿰인 구슬이 있는데요. 얘를 바위에다가 아주 세게 팡 던져서 내려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구슬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겠지. 자, 그러면 구슬은 깨질 텐데 구슬이 깨진다고 끈도 같이 끊어져요? 그건 아니잖아. 구슬 따로 끈 따로잖아. 내려치면 끈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도 있지. 근데 구슬이 깨진다고 꼭 끈이 끊어져?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해서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안 끊어진다고. 왜? 이 끈이 바로 뭐기 때문에? 화자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또는 당신에 대한 믿음인 거야. 나를 떠나가는 당신에 대한 믿음. 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즈문해. 즈문은 천이죠. 천년을 외우고 외로이. 자, 요건 좀 알아둡시다. 여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조금 있다가 저기 시조세편에 여다라는 말 또 나올 겁니다. 자, 살다, 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 믿음이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요 표시를 이렇게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즈문의 신, 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구성을 가지고 있어? 대구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는 게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 안 끊어져. 우리의 믿음 안 끊어져.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끊어지지 않을 또는 변하지 않을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비유적으로.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구슬이 떨어져서 깨진다고 해서 바위에 부딪혀서 깨진다고 해서 구슬은 깨지지만 끈은 끊어지지 않잖아. 그런데 이 구슬이 깨지는 이 상황 자체가 바위에 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뭔데? 이제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바위에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당신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구절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요 구역부터는 이제 한 3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절, 2절, 3절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 3절 부분에는 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밑에 배를 내어서 노흔다라고 되어 있어. 니은다면 의미가 뭐야? 노흔다, 니은다는 무슨 뜻이야? 뭐였어요? 2인칭 의문문이었죠. 니은다, 맞죠? 자, 그러니까 배에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2인칭이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말하면 청자가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사공을 청자로 설정합니다. 자,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느냐? 사공한테 야, 사공아, 너 대동강 넓은 줄 몰라? 왜 배 내어 놓았냐 이놈의 사공아라고 하면서 지금 사공을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공은요 원망의 대상이거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화자가 있고 님이 있어. 그러면 화자에게 이 시련을 준 건 사공이야, 님이야. 실제로는 님이잖아. 날 떠나간 게 잘못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화자는 님에게 원망해야 하는 걸 님에게 가야 할 원망을 어디로 떠넘긴 거야? 이 뱃사공에게 떠넘긴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자, 님에게 가야 할 원망을 사공에게 전가했다. 떠넘겼다는 거야. 자, 님에게 가야 할 원망을 뱃사공에게 원망을 전가한 겁니다. 떠넘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리니. 자, 니 각시. 자, 럼난디는 일반적으로는 음란한 줄 몰라서 자, 다음 페이지. 열배에 가는 배에 연증냐 얹었느냐. 뭘 얹었는데? 내 님을.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위의 내용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야,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1차적인 말로 이제 직역을 내보자면, 자, 야, 니네 각시 음란한 건 모르냐? 배 타고 나가면 금방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맞죠? 뭐 하루 왼종일 걸리든 다음날 돼서 오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뱃사공이 택시기사처럼 이제 배를 운전해주는 사람이니까 대동강 넓다 그랬잖아. 저 너머까지 됐다 주고 나면 나중에 또 저 너머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건너가면 한 번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맞죠? 그럼 뱃사공이 이 배 타고 운전해서 나가는 사이에 니네 각시 뭐 한다고요? 바람 난다고요. 니네 각시 음란하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사실은 나를 떠나가는 님이 너무 원망스러운데 차마 님에게는 얘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발동된 거야? 지금 유교걸이 좀 발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님한테 차마 이 얘기까지 못한 거야. 네가 밉다는 건. 그 얘기까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이 원망스러운 감정을 누구한테 떠넘겨서 엄한 뱃사공한테 떠넘겨가지고, 야, 씨, 니 대동강 넓은 줄 모르냐? 왜 배내 놨냐? 니네 각시 음란한 줄 모르냐? 너 타고 나가면 바람 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자, 다음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배 타들면 꺼끄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하지만 어찌됐거나 봐봐, 내 님이 대동강을 건너편 넘어갔으니 거기에도 예쁜 꽃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쁜 꽃이, 건너편 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여인을 상징합니다. 거기 있는 그 대동강 너머에 있는 예쁜 꽃. 자, 나와 이별하고 대동강 너머에 가서 만나게 될 다른 여인을 질투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배 타들면 꺼끄리다 라고 해서 내가 그 여자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님과의 이별의 상황을 일단은 수용하고 있어. 내가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이별의 상황을 수용한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질투의 감정 또는 걱정의 감정을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 꺾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 파격적이냐면 이게 사실 조선시대 입장에서요, 조선시대의 어떤 사고관에서, 세계관에서 여성이 떠나가는 남성에게 이 질투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딴 사람 만나면 그냥 슬퍼하고 혼자 웃는 거지. 상황을 받아들이고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도대체 우리 님이 가신 곳에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이렇게 오지 못하는 거, 이러면서 그냥 오매불로 기다리는 거야, 방 안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이 화자는 뭐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 막 드러내잖아. 그러면서 1년에는 뭐가 나왔어요? 이 떠나가는 님을 내가 울면서 쫓아가겠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이고 솔직한 화자의 어떤 태도가, 이런 것들이 좀 이 서경별곡에는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요 3절의 내용은요, 또 다른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다시 3절 내용 다시 볼 거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냐 사궁아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유,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을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도 분명히 원망이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님에게 직접 전달했어 안 했어? 그건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님에게 화를 내지는 못하고 사궁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떠넘긴다, 전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데? 자신이 이렇게 이제 질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면 날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애꿎은 사공한테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잘 보세요. 자, 이 럼난디를 음란한 줄 말고, 자, 넘을 줄을 몰라 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네 각시도 언젠가 강 넘어서 갈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네 각시도 너 떠난다 이 말입니다. 자, 대동강은요, 여러분들,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 대동강은 보통 건너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양을 기준으로 대동강을 건너가는 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개경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남쪽에 뭐가 있는데, 경성, 서울이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별의 명소는 이 대동강의 남쪽 포구입니다. 대동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 자, 그곳에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 있냐면 전부 치마폭에 눈물 훔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딱 대동강의 이미지야. 전부 배 타고 나가는 사람 눈물 훔치면서 빠이빠이 인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대동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시 사람들에게 그냥 이별의 명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동강 하면 이별이야. 자, 네 각시가 언젠가 대동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건 너도 네 각시랑 뭐 할 거다? 이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난이죠. 아마 이제 쌤이 아까 얘기했던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네 각시가 강을 넘을지도 몰라서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요 2번도 뭐 보려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네 각시가 아닙니다. 네 각시가 아니고 니까지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니까지 것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뭐야? 네 각시가 아니고 사공너입니다. 사공너. 사공너 니까지 게 주제 넘은 줄도 모르고 감히 내 님을 배에 태우고 가다니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합니다. 근데 보통 1번 또는 3번으로 해석해요.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예를요, 아까 쌤이 예를 들어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돼요? 질투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만약에 주어가 내 님은 꺾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님에 대한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됩니다. 자, 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어들면 내가 꺾겠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여기서 그냥 꽃만 꺾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질투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 질투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유는 뭐야? 님이 떠나가서 딴 년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못 믿는 겁니다. 님에 대한 불신으로 꽃을 꺾는 게 돼요. 화자가 꺾으면. 님이 꺾으면 뭐가 돼요? 님이 거기서 만나는 그 꽃, 예쁜 꽃을 다 허리를 꺾을 거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떤 해석본으로 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해석본을 다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이 정도의 어떤 해석들을 열어주는 거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거 고려가면 파트는요,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주관적 의견 이외에 다른 건 답이 다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필기했던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저기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좀 잘 들어놓으세요. 알겠죠? 성아.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185페이지의 정석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려가요고요. 사랑 노래입니다. 볼게요. 상황. 무쇠로 한 소, 큰 소를 만들어서 반복이야.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입니다. 나무 숫자거든. 이거는 쇠철자고. 자, 그래서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무쇠, 쇠로 만든 소를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아준다고요.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으면 유독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만든 나무에 있는 산에 쇠로 만든 풀을 먹는 상황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뭘 제시하는 겁니까? 불가능한 상황 제시하는 겁니다. 앞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오연이거든. 1년부터 뭐가 반복되냐면 계속 불가능한 상황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가는 고운 모래 벼랑에 불로 구운 군밤 닷대를 그 모래 벼랑에 심는 거야. 그래서 그 모래 벼랑에서 걔가 싹이 나가지고 um이 돋으면 그때 님이랑 헤어지겠답니다. 싹을 불로 구웠는데 어떻게 나요? 맞죠? 자, 그러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나 그러면 너랑 헤어질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어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려가요에서 특히 청산별공에도 나오는데 불가능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해놓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좋겠다 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반어법이 활용된 거죠. 활용해서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야?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거죠. 님과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자, 다음 밑에 구절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아까 본문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자, 그래서 정석가도 고려가요, 서경별곡도 고려가요. 그래서 이 정석가와 서경별곡의 관계를 봤을 때 지금 똑같은 구절이 거기에도 쓰이고 여기에도 쓰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 드립 자체가 유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난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 우리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밈으로 많이 썼다는 거야 당시에. 알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이었다 는 걸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표현법 안 적혀 있었는데 끊어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서리법이라고 했다. 그쵸? 자, 천년을 살아간다. 천년을 어떻게 살아? 과장된 거 서리법 사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 고려가요 파트는 여러분들 저기 자습서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습서 문제 좀 풀어보면서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봅시다. 나는 이제 우리 시험 기간 막상 들어가면은 아마 외부 지문이나 이런 거 한다고 정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놨던 건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보세요. 마치도록 합시다. 그 시험 기간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수업이나 빠르게 좀 하세요. 그렇지?